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참석한 사교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고 악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이 서로에게 짓는 미소 중에서 진심인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네. 여러분도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했고, 싫은데 좋다고 해야 했고, 지쳤는데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저 잊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마음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묵직한 짐,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호의의 크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호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 이 말은 정말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면 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보여준 순간 존중은 사라진다. 자식에게 솔직한 것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함은 미덕이지만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차이를 몰랐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박영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고 자식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항상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금이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험은 어떤 곳에 가입되어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까지요. 박영숙 씨의 마음은 단순했어요. 내가 다 보여주면 자식들이 안심하겠지. 엄마가 숨기는 게 없으니까 더 믿어주겠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연금으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관리해 줄게. 처음엔 고마웠어요. 아들이 신경 써주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부턴 달라졌어요. 엄마, 그 보험 해약하면 목돈 나오잖아. 그거 왜 붙들고 있어? 엄마, 연금 수령 방식 바꾸면 세금 아낄 수 있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서류 줘.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박영숙 씨의 재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영숙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둘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 월 3만 원이잖아. 꼭 해야 돼?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되잖아. 3만 원짜리 취미 생활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영숙 씨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더니 엄마, 그 돈이면 차라리 나중을 위해 모아두는 게 낫지 않아?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라는 거예요. 박영숙 씨는 처음에 자식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자식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박영숙 씨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다 보여줬더니 자식들이 나를 어른으로 안 보는구나. 나를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늙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쓰라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자식들 나름대로는 엄마를 걱정하는 거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영숙 씨는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난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추석 때였어요. 박영숙 씨가 명절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서 갈비를 사왔어요. 좋은 고기를 골라서 양념도 직접 만들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었어요. 혼자 이틀 밤을 꼬박 세워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해? 시켜 먹지?
돈 아깝게. 마경숙 씨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틀 밤을 새운 정성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건가? 그래서 조용히 그래, 다음부턴 안 할게 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날 밤 박영숙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남은 전을 한 조각 먹으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 눈에 나는 그냥 돈 관리도 못하고 시간 관리도 못하는 노인인 건가? 그게 너무 서러웠대요. 근데 더 서러운 건 자식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자기가 다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으니까 자식들이 엄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계산을 해버린 거죠. 명절이 되면 더 심했어요. 추석에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큰아들이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엄마 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마경숙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왜 통장을 왜 자식들이 합치자는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아니 그건 좀 이라고 말했더니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고집이 세졌어 라고 수군거리더래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매 것을 지키려는 건데 그게 고집이 된 거예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자기 모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연구진은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대에게 완전히 공개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일부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게 했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한 그룹은 정보의 비대칭을 유지한 그룹에 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존중의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반대로 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을 풀어버려요. 연구진은 이걸 신비감 효과라고 이름 붙였어요. 적당히 감춰진 부분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하고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투명한 유리잔보다 뚜껑이 있는 도자기 항아리가 더 궁금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깊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는 무섭지 않잖아요. 다 보이니까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 나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수족관 속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는 경외감을 느끼지만 수족관 속 물고기한테는 예쁘네 한마디 하고 돌아서잖아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박영숙 씨는 그 뒤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에게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했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저래?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엄마가 뭔가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대요. 궁금하니까요. 엄마가 요즘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서예는 잘 배우고 있는지, 친구들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이전에는 박영숙 씨가 먼저 전화해서 이것저것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먼저 궁금해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자식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이렇게 해, 엄마 저렇게 해 였는데 이제는 엄마 이건 어떻게 생각해? 엄마 의견은 어때? 로 바뀐 거예요. 박영숙 씨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어른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간직한 작은 비밀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이자 가족이 여러분을 끝까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사랑의 기술이에요.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아야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여러분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품격과 지혜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두 번째, 입을 닫는 순간 세상이 열린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귀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70대 초반 이정호 씨는 은퇴 전에 중견기업의 부장을 지낸 분이에요. 사회생활을 30년 넘게 했으니 경험이 어마어마하죠. 이정호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도 동네 바둑 모임에서도 항상 존재감이 강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끼어들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돼. 이러면서 조언 아닌 조언을 했거든요. 이정호 씨 본인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배들한테 좋은 거 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산행이 힘들어 라고 하면 이정호 씨가 바로 무릎?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무릎 안 좋았을 때 이 운동을 했더니 확 좋아졌어. 너도 이거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힘들다고 말한 건데 이정호 씨는 바로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바둑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바둑을 두고 있으면 뒤에서 거기 놓으면 안 되지. 여기다 놔야 해. 라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모님은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언제 가르쳐달라고 했어 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등산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모임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정호 씨만 빼고 다른 멤버들끼리 별도로 모임을 잡은 거예요. 이정호 씨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실수로 빠뜨린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정호 씨가 없는 자리에서 회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부장님이야 좋은 분인데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 뭘 해도 간섭하시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꼭 끊으시고. 이정호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피곤한 사람이라니. 자기는 평생 남 도와주는 게 보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남들을 힘들게 했다니. 그날 밤 혼자 소주를 한잔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좋은 뜻이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어요. 이정호 씨는 그 뒤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그러다가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보, 나도 솔직히 말할게. 당신이 집에서도 그래. 내가 뭘 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바로 말하잖아. 나도 사실 그게 좀 불편했어. 이정호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랬다니. 아내가 덧붙였어요. 당신은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너는 틀렸어 라고 듣는 거야. 당신이 맞을 때도 있지. 근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대방이 편안한지가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이정호 씨의 인생을 바꿨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편안한지가 중요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이정호 씨는 다음날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너무 참견을 많이 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 회원들이 놀랐어요. 이 부장님이 이런 글을 올리다니. 그리고 하나둘씩 답장이 달렸어요. 이 부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좀 서운했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동이에요. 부장님, 다음 모임에 같이 가시죠. 사실 이정호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도움은 호의가 아니라 간섭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같은 등산 동호회에 최순옥 씨라는 분이 계세요. 60대 후반인 최순옥 씨는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누가 뭘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기만 해요. 누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겠다. 이렇게 공감만 해줘요.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대신 산행이 끝나면 슬쩍 간식을 내놓거나 모임 회비를 낼 때 내가 이번엔 쏠게 하면서 먼저 계산을 했어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신기한 건요. 모임에서 자리를 정할 때 사람들이 항상
최순옥 씨 옆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정호 씨는 조언을 해줘도 사람들이 피하고, 최순옥 씨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차이가 뭘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대화에서 조언을 받는 것과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만족도가 높은가를 비교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조언을 받은 그룹보다 그냥 맞아,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을 받은 그룹이 대화 만족도가 3배나 높았대요. 그리고 뇌 스캔을 해봤더니 공감을 받았을 때 뇌의 쾌락중추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이런 발견도 했어요. 조언을 주는 사람은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린대요. 반면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나는 너와 같은 높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그래, 네가 맞아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해결책이 필요하면 본인이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답을 내놓으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참견이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실수가 없고 베푸는 자는 적이 없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인간관계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정호 씨는 그 뒤로 많이 변했어요. 모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조언 대신 그랬어요? 고생했네 하고 먼저 공감을 해주기 시작했죠. 입에서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꾹 참았어요. 처음엔 입이 근질근질했대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니까요. 근데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래요. 그리고 산행할 때 가방에 커피와 약과를 넣어와서 쉬는 시간에 나눠줬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석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하더래요. 이 부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정호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예전에는 아무도 이정호 씨한테 고민 상담을 안 했거든요. 뭘 물어보면 바로 정답을 내놓으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정호 씨가 듣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장님, 사실은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요. 들어주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여러분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에요. 그건 깊은 배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배풍은 어떤 명강의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보다 따뜻한 손길로 기억되는 분. 그런 분이야말로 진짜 멋진 어른이에요. 3번째,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세요. 맞아요. 외로울 수 있어요. 특히 퇴직하고 나면, 자식들 다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잡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60대 후반 김복순 씨는 성격이 워낙 활발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딘가 약속이 있었고, 점심엔 모임이 있었고, 저녁이면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죠. 주변에서는 김복순 씨는 참 활동적이다, 사교성이 좋다고 했어요. 김복순 씨 본인도 그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친구가 많아. 어디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 월요일은 수채화 동호회, 화요일은 요가 모임, 수요일은 독서 토론회, 목요일은 합창단, 금요일은 등산 모임, 주말에는 동네 반상회에 성당 모임까지. 김복순 씨의 일주일은 빈틈이 없었어요. 스케줄표가 연예인 뺨쳤죠.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김복순 씨는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오늘 하루도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겨울 김복순 씨가 갑자기 심한 독감에 걸려서 열흘을 꼼짝없이 누워있게 됐어요.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쉬면 낫겠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많던 친구들, 그 많던 모임 사람들 중에서 괜찮아? 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김복순 씨가 먼저 단체 채팅방에 나 독감 걸려서 못 나가요 라고 올렸어요. 답장이 왔어요. 아이고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하나. 그게 끝이었어요. 문병을 오겠다는 사람도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사람도 죽이라도 끓여갈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닷새째 되던 날 김복순 씨는 합창단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자기 없이도 연습은 잘 진행되고 있었고 아무도 김복순 씨가 빠진 걸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 연습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사진까지 올리고 있더래요. 김복순 씨가 없어도 모임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복순 씨는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였을까? 그냥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을까? 머릿수에 불과했던 건가? 열흘 뒤 감기가 나은 김복순 씨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되자. 처음엔 막막했어요. 혼자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왔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마치 평생 시끄러운 시장 안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고요한 숲속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 처음엔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지만 큰 글씨 책을 골라서 하루에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산책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 혼자 걸으니까 처음으로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람 냄새가 느껴지더래요. 아,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이런 냄새가 있었구나. 사람들 소리에 묻혀서 못 느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김복순 씨에게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에 수필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나는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행복했다. 김복순 씨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니. 그게 가능한 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요즘 그렇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혼자 공원을 걸을 때,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쬐을 때,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때, 그때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 때보다 마음이 평화로웠거든요. 김복순 씨는 그때부터 혼자 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혼자 하면서 좋았던 것을 적는 거예요. 오늘 공원에서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예뻤다. 오늘 도서관에서 좋은 글귀를 발견했다. 마음이 따뜻했다. 오늘 혼자 칼국수를 끓여 먹었다. 맛있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속이 없는 날은 허전한 날이었는데 이제는 나만의 날이 된 거죠. 2달째가 되니까 김복순 씨한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잠이 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모임 다녀오면 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오늘 내가 한 말이 괜찮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건 무슨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밤에 머릿속이 고요해진 거예요.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10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복순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어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빠지면 서운해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근데 혼자서도 행복해지고 나니까 그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표정이 편안해지고 눈빛이 깊어졌어요. 누군가를 만나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고동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혼자이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우울증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혼자만의 시간에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래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뇌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뇌에 쏟아지는 정보와 감정을 처리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모임에 가면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孤独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김복순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한 뒤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모임에서만 만나던 사람들 중 두세 명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김복순 씨, 요즘 안 나오시길래 궁금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그 두세 명이 진짜 친구였던 거예요. 그중 한 명인 이순자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복순 씨, 나도 사실 모임이 좀 지겨웠어. 매번 같은 이야기, 같은 사람들. 근데 복순 씨 보니까 혼자 서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용기가 났어. 그래서 둘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명이 왁자지껄 떠드는 모임보다 둘이서 조용히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10배는 더 깊고 따뜻했대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2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값진 거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과의 데이트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편안해지고 영혼은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결국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네 번째, 거절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평생 좋아요, 그럴게요 라고 말해온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혼자 남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거절을 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60대 초반 정미경 씨는 주변에서 인간 예스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탁을 거절할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파트 반상회에서 누가 미경 씨, 이번 달 반상회 회의록 좀 써줘 라고 하면 네, 제가 할게요. 성당 봉사 모임에서 미경 씨, 다음 주 행사 준비 좀 맡아줘 라고 하면 네, 그럴게요. 심지어 먼 친척이 갑자기 전화해서 미경아, 우리 애가 취직 면접인데 정장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해도 네, 보내드릴게요.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동네 사람한테도, 심지어 얼굴도 잘 모르는 성당 봉사 모임 사람한테도 아니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정미경 씨는 거절을 하면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잖아요. 싫어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내 것을 줘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정미경 씨의 이런 성격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기면 미경 씨한테 부탁하면 돼가 공식이 된 거예요. 아파트 청소당번을 바꿔달라는 것도 정미경 씨한테, 성당 바자회 물품 정리도 정미경 씨한테, 동네 반찬 나눔 행사 진행도 정미경 씨한테. 정미경 씨의 하루는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정미경 씨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2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당 봉사 모임에 이번 행사 준비 못할 것 같아요. 허리를 다쳐서요. 라고 연락을 했어요. 돌아온 답장이 뭐였냐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좀 곤란하네. 걱정에 말 한마디 없이 바로 곤란하다가 나온 거예요. 미경 씨, 허리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정미경 씨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지 걱정해줘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상회에서도 비슷했어요. 정미경 씨가 이번 달은 회의록 작성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경 씨가 안 하면 누가 해? 항상 미경 씨가 있잖아. 마치 정미경 씨가 그 일을 하는 게 의무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러게 미경 씨가 빠지면 곤란한데 라고 거들었어요. 정미경 씨 허리가 아프다는 건 관심도 없고 자기들 불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정미경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을 좋아했구나. 그걸 깨닫는데 60년이 걸린 거예요. 60년 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데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정미경 씨를 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정미경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21살에 결혼해서 시어머니 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싫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 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 네 어머니 했고요. 남편이 집에서 부업 같은 건 하지 마 라고 하면 네 여보 했어요. 동네 아줌마가 미경 씨 우리 애 좀 봐줘 라고 하면 네 언니 했고요. 아니요 라는 단어가 정미경 씨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내만 말하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넌 뭐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항상 남이 원하는 대로 맞춰왔으니까 자기 취향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좋아하는 음식도 없고 좋아하는 색깔도 없고 좋아하는 노래도 없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고 남들이 싫다고 하면 싫고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정미경 씨는 허리를 다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어요. 너는 뭘 좋아해? 아무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더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유지한 관계들이 내가 아플 때 곤란하다 하는 말밖에 못하는 관계였다니 그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정미경 씨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딱 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미경 씨, 허리 많이 아파요? 파스 사다가 갈까? 행사는 걱정 마요. 내가 다른 분들한테 나눠서 부탁할게. 그 사람은 평소에 정미경 씨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모임에서 조용히 있는 편이라 정미경 씨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이었죠. 근데 정미경 씨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거절의 역설이라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요. 적절한 거절은 관계매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왜냐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건 나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할 때 그 좋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뭐든지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좋다의 가치가 떨어져요. 어차피 뭘 해도 좋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일수록 거절 이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미경 씨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관계인 거예요. 반대로 거절 하나에 변했다, 서운하다며 비난하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려는 것과 같다. 정말 날카로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미경 씨는 들어주겠지.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미경 씨는 그 뒤로 조금씩 아니오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에서 말이 안 나왔대요. 미안한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했다고 해요. 말을 하고 나서 땀이 났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 밤에 잠도 못 잤다고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좀 수월해지더래요. 세 번째부터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러면서 정미경 씨 주변의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미경 씨의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떠난 사람들 수가 남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정미경 씨는 그게 오히려 편했대요. 이렇게 적은 사람이 내 진짜 관계였구나. 나머지는 다 일방통행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고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니오조차 존중할 거예요. 남은 인생은 여러분을 이해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에요. 아니오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가장 용감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이게 끝인가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앞에서는 관계를 지혜롭게 가꾸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인연, 그러니까 독이 되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뒤에 나올 4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민이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나쁜 관계를 어떻게 끊을까 이거든요.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한마디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5번째,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의 나를 볼 수 없다. 과거 이야기를 즐기는 것과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추억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과거만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70대 초반 한상윤 씨는 젊은 시절에 건설 현장의 반장을 지낸 분이에요. 체격도 좋고 추진력도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했던 분이죠. 한상윤 씨에게 과거는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내가 현장 한 개를 맡으면 무조건 공기를 앞당겼어. 내가 이끌던 팀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한상윤 씨는 정말 자주 했어요. 문제는 동창회에서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회인데 한상윤 씨가 오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다른 동창들이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배우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상윤 씨가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리 때는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젊은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30분, 40분은 기본이었어요. 동창들은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래, 상윤이가 옛날에 대단했지. 근데 그게 몇 년씩 반복되니까 다들 지친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5번, 10번 듣고 있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고문이 되잖아요. 결국 동창회 모임에서 한상윤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윤이한테 미안한데 상윤이가 오면 나는 좀 힘들어. 우리 얘기는 하나도 못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모임 날짜를 바꾸고 한상윤 씨에게는 이번 달은 모임이 없다고 했다고 해요. 한상윤 씨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한 건데. 한상윤 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가 빛났던 사람일수록 현재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 있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니까요. 미시간 대학교 노인심리학 연구센터에서 과거지향적 대화 패턴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아주 명확했어요. 대화 중에 과거 이야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피로도를 급격히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건 결국 내 이야기만 들어라 와 같은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현재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다가오는 것을 잡을 손이 없다. 이 말이 한상윤 씨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분,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워해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갇힌 사람은 여러분의 현재를 존중하지 못하거든요. 과거의 낡은 이야기보다는 오늘의 바람과 매일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니까요. 6번째,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건 따뜻한 일이에요. 근데 매번, 그것도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만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 6번째 이야기는 그런 관계 때문에 건강까지 위협받았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오정희 씨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뭐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정희 씨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져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오정희 씨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어요. 조기 체조 모임에서 알게 된 윤경숙 씨라는 분이었어요. 윤경숙 씨는 전화를 하면 항상 1시간이 넘었어요. 전화 내용은 매번 같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아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웃이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불만, 원망뿐이었어요. 오정희 씨는 처음엔 그래, 힘들구나, 속상했겠다 하면서 다 들어줬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윤경숙 씨가 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저 며느리가 진짜 그렇게 나쁜 건가? 저 남편은 진짜 무능한 건가? 하고 남의 일인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나니까 오정희 씨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원인 모를 두통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하더래요. 의사가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오정희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그 전화 때문이구나.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감정 전염이라는 현상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부정적인 감정에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불평을 계속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감정 전염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윤경숙 씨의 부정적 감정이 오정희 씨에게 옮고 오정희 씨가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만이 연쇄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쇼펜하워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타인을 그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 말이 정확히 윤경숙 씨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정희 씨는 결국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윤경숙 씨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경숙 씨,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긴 통화는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매번 힘든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기분이 가라앉더라고. 우리 다음에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해보자. 윤경숙 씨는 서운해했어요. 네가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해? 라고 했다고 해요. 그 뒤로 윤경숙 씨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오정희 씨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푹 자게 됐어요.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의 귀는 귀한 음악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기에도 부족합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쓰기엔
너무나 소중한 귀예요. 여러분의 평온을 깨트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건 매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7번째. 친절한 얼굴 뒤에 숨은 칼날을 조심하라.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뭘까요? 대놓고 욕하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면서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가장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공격인지 조언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도 화를 못 내요. 60대 중반 송영미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황정난 씨가 있었어요. 둘은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어요. 주변에서는 둘을 찐친이라고 불렀죠. 근데 사실 송영미 씨는 황정난 씨를 만나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왜 그런지 처음엔 몰랐어요. 황정난 씨는 항상 웃으면서 말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황정난 씨의 말을 잘 뜯어보면 이런 식이었어요. 송영미 씨가 새 옷을 입고 가면 어머, 새 옷이네? 근데 이 색깔이 좀 안 받는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뭐. 송영미 씨가 요리교실에 등록했다고 하면 아, 그래? 근데 우리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뭐 취미니까 좋긴 하겠다. 송영미 씨 아들이 승진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축하해. 근데 요즘 승진하면 일만 많아지잖아. 몸은 괜찮대? 한마디 한마디가 칭찬 같으면서도 비수 같았어요. 들을 때는 그래,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기는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정말 안 어울리나?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괜히 등록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송영미 씨의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정난 이모랑 만나고 오면 왜 항상 표정이 안 좋아? 혹시 그 사람이 엄마한테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야? 송영미 씨는 처음엔 아니야, 정난이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딸이 엄마, 좋은 사람 만나고 왜 표정이 어두워? 라고 다시 묻자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UCLA와 미시간 대학 공동연구팀이 은밀한 비난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친밀한 관계에서 칭찬을 가장한 비난은 대놓고 하는 비난보다 자존감에 3배 더 큰 상처를 입힌대요. 왜냐하면 대놓고 욕하는 건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해서 방어할 수 있지만 칭찬인 척하는 비난은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으니까 거부하기도 어렵고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의 탈을 쓴 아기만큼 세상에 무서운 것은 없다. 그것은 독이 든 과자와 같다. 송영미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황정난 씨와의 만남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4번 만나던 걸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그리고 만날 때도 황정난 씨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좋은데 뭐. 이렇게 짧게 끊고 넘어가는 거예요. 석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송영미 씨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그대로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들이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포장되어 있어도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공격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8번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갑자기 안부를 묻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은 있지 않으세요? 70대 초반 강태섭 씨는 은퇴 전에 중소기업에 이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회사에 다닐 때는 연말이면 선물 보따리가 쏟아지고
명절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형님, 건강하시죠?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태섭 씨는 그게 다 자기를 좋아해서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처음 1년은 다들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2년째 되니까 설마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하면서 불안해졌어요. 3년째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이사라는 직함이었지. 강태섭이라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시죠? 강태섭 씨는 반가웠어요. 이 녀석이 드디어 연락을 했구나. 그런데 2, 3분 안부를 묻더니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형님 인맥이 넓으시니까 혹시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강태섭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뒤에 후배한테 연락이 왔냐고요? 안 왔어요. 소개받은 사람과 연결되고 나서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딱 오고 끝이었어요. 그 뒤로 또 감감무소식. 몇 달 뒤에 또 다른 사람한테서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태섭 형, 잘 지내시죠? 형수님도 건강하시고? 다름이 아니라 패턴이 똑같았어요. 안부, 2, 3분, 그리고 본론. 강태섭 씨는 이번에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끊겼어요. 강태섭 씨 아내인 이말순 씨가 옆에서 지켜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어요. 여보, 그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 인맥이 필요한 거야. 당신은 그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부 같은 거야. 이 말이 강태섭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듀크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팀이 상호 호혜성의 원칙과 관계 만족도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사람의 뇌는 손실로 인식한대요. 마치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손실감이 반복되면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심한 경우 자존감까지 무너진다고 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친절은 유통기한이 짧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닿으면 친절했던 사람의 가면 아래에서 탐욕의 얼굴이 드러난다. 강태섭 씨는 그 뒤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보고 연락하는 건지, 내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연락하는 건지 구분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내가 은퇴한 지도 오래돼서 그쪽 분야 사람들이랑 연락을 안 해. 미안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강태섭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편했대요. 처음으로 이용당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주임으로 사세요. 평소에 안부도 묻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 사람에게 문을 닫는 건 매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불필요한 관계의 끈을 자르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두 손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8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가슴이 뜨끔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오래, 그만큼 깊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 말 곱씹어보면 정말 무섭지 않아요? 50년, 6, 70년을 살아오시면서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4분의 3을 내어주며 사셨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잃어버렸던 그 4분의 3을 되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면 예쁜 꽃이 못 피잖아요. 잡초를 뽑아야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도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해야 평온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서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행복한가? 이 질문 하나만 해보시는 거예요. 답이 아니오인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면 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빈자리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오직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